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콜론 이세호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AI 해트 플러스라고 하는 그 NPU 장치를 하드웨어적으로 조립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설치에서부터 타임 환경까지 구성하는 거를 다뤘었습니다.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제가 그 카드 연결해 놓을 테니까 혹시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거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먼저 영상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이 좀 늦어진 점 일단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디서부터 진행을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이로 런타임까지 전부 다 설치를 이런 식의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까지 실행을 했었죠. 데모 실행할 때 사용했었던 명령어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이용을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모니터를 비디오 캡처 장치를 통해서 VLC 플레이어를 통해 이렇게 별도의 출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모 실행부터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볼까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를 좀 했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이 콜랩 파일은 그러니까 주피도 노트북 파일이죠. 요거는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복사한 명령어를 그대로 이제 넣어 줄 건데요. 자, 붙여넣기 이렇게 해 주면은 될 거고요. 이대로 이제 실행을 하면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터미널에 연결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려면은 이와 같이 모니터에 연결되어져 있는 TTY에 연결을 해서 명령을 줘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주사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서 정지를 시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에는 제가 라즈베리 파이 커넥트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이 키보드하고 마우스까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연결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걸 해도 되겠고요. 이제 지금과 같이 그냥 터미널만 이용을 하고 있을 때에는요. 여기에다가 환경 변수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 안에다가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번호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IP 주소는 어차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디스플레이 번호만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사해 놓았던 그 데모 프로그램의 명령어들을 그대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모니터 쪽에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비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종료시켰고요. 데모를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 데모를 실행했다고 해서 됐다 이렇게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식의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가 최종적인 결과물로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좌표값 요 네 개에 해당하는 요 좌표값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서 그 좌표값을 통해서 내가 그 찾으려고 하는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냈다면 그쪽으로 뭐 카메라의 서버 모터를 이동시킨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클래스들만 지금 여기에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사람들만 나오지만 뭐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하고 강아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클래스들만 뽑아내서 그 클래스의 개수를 센다든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특정 시점에 어느 공간에 사람들이 몇 명 왔다 갔는지를 센다든가 카운트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목표라고 봐야 되는데 이 데모 영상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카메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런 작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일로라고 하는 장치에다가 욜로 버전 6 또는 7과 같은 이런 그 사전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들을 직접 핸들링해서 그 모델이 인퍼런스한 결과를 가져다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해볼 거고요. 자,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겠죠. 코딩할 때 사용할 언어는 파이썬 언어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파이썬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려면 개발 환경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환경 꾸미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했었던 이 데모 실행 명령어 요거를 좀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파이캠 헬로우라고 하는 명령어에다가 마이너스 t 옵션을 주고 거기에 파라미터로 제로를 주고 있어요. 우선 알파이캠 헬로우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뭔가부터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좀 남겨 놓았는데 알파이 앱스라고 하는 것을 라즈베리파이에서 라즈베리파이 카메라를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API로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서의 링크를 이렇게 찾아 들어왔는데요. 우선은 라즈파이 앱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관련된 여러 가지 카메라,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 카메라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몇 가지 실제 구현된 프로그램이 알파이캠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문서상에 보면 Hello World Equivalent for Cameras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헬로 월드격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뭘 하느냐면은 카메라 프리뷰를 스트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에다가 출력해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라즈베리파이 전용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LIB 카메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알파이캠 헬로우가 되겠고요. 이 알파이캠 헬로우가 헬로 월드처럼 미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견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알파이캠 JPG라고 해서 캡처하는 거죠. 특정한 장면만 찰칵 찍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듯이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라즈파이, 알파이캠 스틸, 알파이캠 VID, 알파이캠 로 이런 알파이캠 디텍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디텍트는 아직 빌트가 되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LIB 카메라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되어져 있는 몇 가지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지금 알파이캠 헬로우라고 하는 요 명령어는 라즈베리파이 전용 카메라를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견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T 옵션은 얼마나 오랫동안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출력해 줄 것인가 인데요. 여기다 제로라고 써주게 되면 무한정, 그러니까 종료시킬 때까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파일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포스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입력을 받아서 그 영상을 가져다가 후처리 하려면은 요 옵션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요. 그때 후처리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제이슨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파일에 명시해 두었으니까 그 내용대로 진행해 주세요 라는 식의 추가적인 기능들이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포스트 프로세싱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아래쪽에 링크가 또 제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잠깐 방문해 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포스트 프로세싱 위드 알파이캠 앱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제이슨 파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하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니게이트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넣어주게 되면 밝은 픽셀은 어둡고 어두운 픽셀은 밝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소벨 CV라고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이 엣지 디텍팅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결과가 나오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HDR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는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과 관련된 그 스테이지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문서가 뭐랄까요, 뭐 완성도가 높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가 내가 그럴듯한 결과를 좀 얻어내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저희가 자세하게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요 명령어에서 우리가 데모를 실행할 때 사용했었던 요 명령어에서 사용했었던 요 제이슨 파일을 한번 훔쳐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들어가서 여기 기재되어져 있는 이 경로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서 무슨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ls usr의 쉐어의 alpha-icam assets라고 하는 디렉토리인데요. 여기에다가 ls 명령어를 해서 보니까 다양한 제이슨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한 거는 하일로 욜로 v6 inference.json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밖에 욜로 v8도 있고요. 포즈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포즈를 짓고 있는지 그걸 막대 인간 형태로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클래시파이어 뭐 이런 것도 있고 페이스 디텍트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사용했었던 요 제이슨 파일의 내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슨 파일을 cat 명령으로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파일로 네, cat 명령으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이네요. 자, 우선은 보면 alpha-icam apps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됐고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설명이 아까 보면 뭐 마땅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대략 보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width하고 height하고 포맷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테이지를 하일로 욜로 인퍼런스라고 하는 걸로 넘겨주고 여기 보면 8L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8L이 있고 8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L일 때는 요걸 쓰고 8일 때는 요걸 써라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경로는 이제 USR 쉐어 밑에 하일로 모델즈라는 경로 밑에 욜로 V6N H8L 그러니까 여기 L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확장자를 보면 HEF라고 하는 확장자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HEF 파일이 실제로 동작을 시킬 때, 즉 객체 탐지를 사용할 때 객체 탐지를 위한 실질적인 모델의 역할을 담당하는 파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서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해보니까 HEF는 High-Level Executable File, High-Level Executable File이라고 해서 사전에 학습되어져 있는 이제 모델들이 있을 건데 그때 학습시키는 모델이 뭐 파이토치가 될 수도 있고 텐서플로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하일로라고 하는 NPU 장치에서 돌릴 수 있도록 컴파일 되어져 있는 형태의 변형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파이토치 쓰고 있는데 파이토치로 학습시킨 모델을 그럼 어떻게 HEF 파일로 만드느냐? 요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HEF 파일을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메모리에 로드 시켜서 추론, 인퍼런스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핸들링할 수 있는가? 그 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맥스 디텍션즈라고 해서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한 번에 디텍션 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인 것 같아요. 자, threshold는 0.4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특정한 물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률 값이 나올 텐데 그 확률 값 중에 40% 이상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Object Detect Draw CV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려면 네모 상자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그 바운딩 박스를 그리기 위한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이때 사각형에 사용할 두께, 선의 두께를 2픽셀로 해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HF 파일 8 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경로의 파일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USR 쉐어의 하일로 모델즈라고 하는 이 경로 안에 들어가서 어떤 파일들이 또 존재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ls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USR 쉐어 하일로 모델즈 이렇게 해서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대부분 다 HEF로 끝나는 이런 파일들이 들어있네요. 뭐 JSON 파일도 있기는 한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었던 거는 욜로 v6n h8.hef 요 파일이 되겠죠. 그 밖에도 보면은 욜로 v5도 있고, 그 다음 욜로 v8도 있고, 8 중에서는 다시 포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욜로 X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이렇게 몇 가지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하나 할 줄 알면 나머지 것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러면 이 HEF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좀 해야 되는데 개발 환경을 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개발 환경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을 좀 할 거예요. 먼저 미리 보기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의 하일로 런타임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존에 뭐 했는가 보면은 sudo apt install 하일로 -all 이렇게 해서 하일로와 관련된 런타임 환경들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하일로와 관련된 런타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리부트한 다음에 하일로 CLI 그러니까 하일로 런타임 CLI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장치 확인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라즈베리 파이에 파이썬이 일단 설치되어져 있는지 좀 볼게요. 파이썬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파이썬이 11.2가 설치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일로 런타임이 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봤는데 파이썬에서도 하일로 런타임을 접근할 수 있는지 좀 봐야 할 텐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일단 켠 다음에 임포트 구문으로 하일로 밑줄 플랫폼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가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포트가 됐다고 하면 이 패키지의 버전 정보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4.20.0이 설치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이따가 도큐먼트를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희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북웜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따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아도 파이썬 3.11이 설치되어져 있다. 자, 그리고 하일로 -al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apt 명령어를 통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파이썬 안에서는 이렇게 하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전역, 즉 글로벌로 설치되어져 있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우선 가상 환경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냥 글로벌로 그냥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상 환경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비안 북웜에서부터는 PIP로 우리가 추가적인 뭔가를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고 할 때 요 정책이 걸려 있어요. PEP668이라고 하는 정책이 걸려서 설치하려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설치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 환경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요. 가상 환경 만드는 거는 여기는 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명령어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면 파이썬 또는 파이썬 3 둘 다 같은 명령이 될 거고요. 그리고 -m env 이렇게 하게 되면 패키지에 들어있는 것을 직접 실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env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그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사용할 디렉토리는 홈 밑에 .envs 밑에 하일로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여기서 이 디렉토리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정해도 상관없는데 뭐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마이너스 시스템 사이트 패키지스 요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하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 가상 환경에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트 패키지 기준점을 상속받아서 가상 환경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다시 터미널에 입력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상 환경이 만들어졌으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가상 환경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활성화 시킬 때에는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놓은 요 경로 있죠. 요 하일로라고 하는 곳 안에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activate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겠다라는 명령으로 source 한 칸 띄고 activate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그럼 이제 프롬프트 앞에 하일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하일로라는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일로라는 이름이 괄호로 붙어 있는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임포트에서 사용했었던 하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이썬 실행해서 자, 임포트 하일로 플랫폼 이렇게 해서 임포트가 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에러 없으면 잘 된 거니까 그대로 빠져나올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려면은 아무래도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넘파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플로립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시각화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할 건데, 설치하기 전에 PIP 최신화를 위해서 PIP 업그레이드를 먼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피터하고 아이파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설치를 좀 해줄게요. 이 아이파이 커널은 주피터 노트북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이 커널들을 그 관리해 줄 때 사용해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같이 깔립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주피터하고 아이파이 커널 두 개 같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IP는 업그레이드가 그 사이에 됐고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설치. 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가서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매플로립이나 또는 판다스나 기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종속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넘파이의 버전이 이 상위의 것으로 설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넘파이 버전을 2.0 아래쪽으로 유지를 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일로 런타임에서 사용하는 넘파이가 버전을 2.0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버전 2.0 밑을 요구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자, 어쨌든 이거는 하일로라고 하는 이 그 NPU 개발사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택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명령어 PIP 인스톨에 넘파이를 설치할 건데 버전 2보다 작게, 그리고 만약에 이미 설치된 게 있다고 하면은 강제로 재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를 먼저 좀 설치를 해주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직 설치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주피터하고 아이파이 커널이 설치가 아직 덜 끝나서 끝나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좀 오래 걸려서 그 다음에 뭐 할 건지를 좀 미리 전체적으로 미리 보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지금 다 작업은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파이 버전을 2.0 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하일로 런타임의 라이브러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매플로립은 시각화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대부분 아실 텐데 보통은 이제 PC에서 윈도우즈 환경이죠. 거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할 텐데 당연히 저희도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을 할 거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윈도우즈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이때 실제 코드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실행이 될 거고 저희는 개발은 원격으로 개발용 PC 즉 윈도우즈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아이파이 커널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 하일로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가상 환경을 주피터 노트북의 하나의 커널로 등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따가 파이썬 하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하일로라는 가상 환경을 주피터 노트북의 커널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등록을 좀 할 거고요. 이제 개발 PC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익스텐션으로 리모트 SSH하고 파이썬 주피터라고 하는 이런 확장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일종의 플러그인이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리모트 SSH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원격에 있는 즉 라즈베리 파이에 저장되어져 있는 IPYMB 파일을 우리가 개발 PC 즉 윈도우즈에서 열어서 코딩을 하고 마치 우리 로컬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핸들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간단한 환경 설정해서 커널 선택해서 하일로에다가
뭐 헬로 월드 같은 거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도 설치가 안 됐네요. 설치가 완료되면 그때 계속 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넘파이 버전을 2.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강제하게 하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또 마찬가지로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넘파이도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플로립 이따가 시각화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네, 자, 매플로립까지 설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파이 커널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가상환경 하일로라고 하는 것을 파이썬 가로열고 하일로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등록해주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설치가 아니라서 빠르게 끝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PC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해야 될 작업은 대충 끝났고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윈도우즈 PC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좀 설치를 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 경로를 통해서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혹시 맥이나 다른 걸 쓰시는 분들은 OS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 다운로드가 되어져 있어서 다운로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다운로드된 실행 파일을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설치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어그리먼트 해주고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해주고 다음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설치가 되실 거예요. 네,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봅니다. 자, 실행한 상태에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리모트 SSH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파이썬하고 주피터까지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텐션 설치하는 방법은 좌측에 이렇게 몇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퍼즐 모양의 익스텐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클릭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리모트라고까지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여기 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리모트 SSH라고 하는 이름의 플러그인 익스텐션이 목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 있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설치가 쉽게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요거 설치하시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몇 가지가 같이 설치가 좀 진행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disable, uninstall 이렇게 바뀌어요, 상태가. 그래서 이 상태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개발을 할 거라서 파이썬 하고요. 주피터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 놓은 파이썬이라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네, 파이썬이 설치됐고 그 다음에 주피터도 설치할게요. 자, 주피터 검색하면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주피터라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자, 이것도 설치. 자, 설치가 이제 필요한 익스텐션은 다 설치가 된 상태고요.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이 좌측 이 아이콘들이 몇 개가 좀 늘어났죠. 자, 이 중에 맨 마지막 바로 위에 있는 리모트 SSH라고 되어져 있는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설치한 리모트 SSH라는 걸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상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시려면은 일단 Ctrl Shift P라고 하는 요 명령을 단축키를 통해서 인터프리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커널은 하일로라고 하는 거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P 이렇게 누르면은 참 다시 자, 요 리모트 SSH가 설치되고 나면은 우선은 컨트롤 시프트 P 명령을 이용을 해서 뭘 할지를 할 건데요. 우선은 리모트 SSH의 호스트에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나타나네요. connect to 호스트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클릭해 보면은 새로운 SSH 호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는 우리 터미널 연결할 때처럼 사용자 아이디 계정이죠. 골뱅이 그 다음에 IP 주소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라즈파이 5.local 이렇게 호스트 네임으로 사용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새로 창이 열리는데요. 새로 창이 열리기 싫으면은 아까 여기서 커런트 윈도우에서 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졌네요. 어쨌든 새 창이 떴으니까 연결하려고 하는 그 호스트의 플랫폼이 뭐냐, 리눅스냐, 윈도우즈냐, 맥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는 리눅스니까 리눅스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호스트 네임을 잘못 넣었네요. 라즈파이인데 라파이 이렇게 잘못 넣었네요. 일단 요거 다 따내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새 창 여는 게 불편하니까 이번에는 새 창 열지 않고 이 좌측에 SSH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더하기 new remot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누르면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상단에 다시 나오거든요. 자, 거기서 파이라는 사용자의 라즈파이 5.local 이렇게 넣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 관련된 컨피그레이션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유저스의 사용자 디렉토리죠. 거기에 .ssh 밑에 config라는 곳에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경로가 호스트 이름이 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커넥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트 인 커런트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전에 연결했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안 나올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Connect in Current Window 이렇게 해주시면 현재 윈도우에 연결하기 이렇게 해서 화면이 좀 다시 재정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다시 리트라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확대하느라고 키보드를 눌러서 동작이 좀 이상해졌는데 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핑거프린터라고 해서 그 SSH를 통해 처음 접속할 때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컨티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해요. 패스워드는 저는 짧게 파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연결이 진행이 될 거예요. 처음 한 번만 좀 느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접속이 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것저것 연결에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하느라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쪽에 저는 터미널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렸는데 만약에 터미널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뷰에 보시면은 터미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그다음 백코테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터미널이 열리니까 터미널에다가 이제 뿌띠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리모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커넥티드라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좌측 상단에 이제 익스플로러라고 되어져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작업 폴더로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작업 폴더는 저는 요 밑에 터미널에서 홈 디렉토리 밑에 워크라는 디렉토리를 좀 만들려고 해요. 홈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mkdir이라고 하는 명령어에다가 워크 이렇게 해주시면은 작업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픈 폴더를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디렉토리, 즉 워크라는 디렉토리를 작업 디렉토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폴더. 자, 보통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윈도우즈에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오픈 폴더 이렇게 했을 때는 윈도우즈 PC에 있는 경로 중에 어디를 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특정한 경로를 지칭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아까 워크라고 만들어 놓은 이 디렉토리를 선택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OK 해주시면은 이제 좌측에 워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한번 리프레시 될 때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니까 비밀번호를 넣어서 연결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측에 나와 있는 이 워크 디렉토리에 이렇게 디렉토리 만드는 거랑 파일 만드는 게 메뉴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test.ipynb 이렇게 해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코드를 하나 작성해서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가 일단 동작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프린트 헬로 월드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코드를 만들었는데 실행을 하려고 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면은 일단은 커널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커널을 통해서 실행을 시킬지. 그래서 이렇게 실행 버튼 눌러 보면은 추가적인 익스텐션이 또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좀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커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지금 아직 설치 중이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일로 파이썬 가로열고 하일로라고 되어져 있는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커널로 동작시키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익스텐션이 다 설치가 돼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셀렉트 커널이라고 하는 이제 메뉴를 쓸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걸 클릭을 해주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일로 파이썬 3.11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가상 환경을 쓰겠다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일로의 커널에 커넥팅 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최초에 나오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하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통해서 HEF 파일의 실행시켜서 직접 핸들링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포트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로 플랫폼 이렇게 그래서 하일로 플랫폼의 버전을 한번 출력해 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되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원하는 환경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HEF 파일을 가져다가 실행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요 슬라이드 파일 있잖아요. 콜랩 파일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로 하는 코드를 좀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링크를 드린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콜랩에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옮겨 놓고 거기서 실행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좀 받아 볼게요. 받을 때 당연히 ipynb 파일로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이 환경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여태까지 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저는 지금 다운로드 디렉토리에다가 HEF 하일로 rt.ipynb라는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 아까 준비해 놓은 VS 코드 이쪽으로 이제 옮겨 주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신 그 디렉토리 저는 지금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 디렉토리에다가 받아놨는데요. 요 파일이죠. 자,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아까 열어놓았던 test.ipynb 있던 부분에 이렇게 떨궈 두시면은 업로드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ipynb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아웃라인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개발 환경까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끝났고요. 저희는 이제 앞서 이제 살펴보았었던 HEF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추론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아까 그 HEF 파일을 보게 되면 YOLO V6, YOLO V8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YOLO라는 이름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YOLO는 You Only Look Once라고 하는 말을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거고요.
조셉 레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크넷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에서 그 공부하고 있었던 시절에 만든 다크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를 만들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욜로라는 논문을 내면서 그 전까지는 투스테이지 디텍터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욜로가 이제 처음으로 원스테이지 디텍터, 그러니까 한 번에 객체를 탐지를 시키고 위치까지 찾아내는 이런 구조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이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가보시면은 이렇게 욜로 관련된 아주 오래됐지만 조금 오래됐지만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해당 내용을 좀 계속 들여다보는 건 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최초 버전은 2015년도에 나왔고요.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이 조셉 레드몬이 주도를 가지고 개발을 해오다가 그 이후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관련된 작업에서 은퇴를 선언해서 더 이상 이제 손을 대고 있지 않고 이 다크넷을 포크 해가지고 2020년도에 버전 4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울트라리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버전 5에서부터 버전 11까지 현재 마지막 버전이 11이고요. 곧 있으면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을 계속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요 계보를 그대로 잇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욜로라는 이름만 이 원스테이지 디텍터라는 의미로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울트라리틱스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렇게 모델들을 버전 4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요 피처 모델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제 버전 5에서부터 울트라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커밍 순으로 해서 욜로 26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아마 2026년을 기리기 위해서 26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모델들은 단순히 오브젝트 디텍션 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이나 포즈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HEF 파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CLI 명령어들을 좀 쓸 수가 있어요. 이 CLI 명령어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되어져 있는지는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자, 문서를 한번 잠깐 방문해 볼게요. 최초에 이 문서에 가시게 되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디벨로퍼 존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용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시면은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로그인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고요. 디벨로퍼 존에 이와 같이 이제 그 문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커맨드 라인 툴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즈 툴에 보면은 뭐 하일로 RTCLI라고 하는 요 명령어가 또 하일로라고 하는 명령어 두 가지가 쓰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치가 뭐가 있는지 보려면 하일로 RTCLI 스캔, 그 다음에 또는 하일로 스캔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rse HEF 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명령어 뒤에 parse -HEF 하신 다음에 준비된 HEF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에 대한 포맷, 타입, 그 다음에 싱글인지 멀티 컨텍스트인지 기타 등등 요 HEF 파일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콘솔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콘솔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느낌표 붙여가지고 쉘 명령어를 실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일로 RTCLI pass HEF 옵션 주시고 그 다음에 HEF 파일 아까 우리가 이 경로에서 확인했었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봐 주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콘솔에다가 하셔도 되고 요거 똑같은 명령어를 복사해서 콘솔에서 실행하셔도 되고 여기 노트북에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보면은 일단 아키텍처가 하일로 8을 목적으로 해서 컴파일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욜로 v6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컨텍스트 네트워크 네임은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고요. 입력으로는 레이어 1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 입력 레이어가 있는데 uint8
unsigned integer 8바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쉐입이 NHWC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네요. 여기서 NHWC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 NHWC의 N은 N개,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몇 장이냐, 지금 한 번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몇 장이냐. 자, H는 하이트, 그러니까 높이죠.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는 width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W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3으로 고정되어져 있는데 채널을 얘기합니다. 3채널. 그래서 이렇게 3차원짜리가 n개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n개는 우리가 이제 정해진 게 없고 넣어주기 나름이고, 하이트는 640, 위스도 640, 채널은 3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아웃풋의 경우에는 NMS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NMS는 Non-Max Suppression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그 물체를 이렇게 찾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이 모델이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하나의 위치만 이렇게 딱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찾아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ROI가 높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작업을 NM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딱 하나의 그럴듯한 사각형만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작업을 NMS라고 하는데, 포스트 프로세스 요거까지 돼서 출력으로 나오는 거라고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출력으로 나올 때는 플로트 32 형태로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80개의 클래스만큼 나온다라고 해놓네요. 그래서 NMS가 되어져 있는 80개의 클래스. 그리고 옆으로 조금 더 문자가 가려져 있는데 조금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가봤더니 맥시멈 바운딩 박스 퍼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당 100개까지 뽑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맥시멈 프레임 사이즈는 요 사이즈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0개의 클래스당 100개씩 가지고 오니까 80 곱하기 100개의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그 출력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는 이 욜로라는 모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5개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하나의 바운딩 박스가, 그래서 하나는 X하고 Y하고 위스하고 하이트, 그 다음에 끝으로 스코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5개가 세트로 나오게끔 욜로라는 이 모델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스코어 스레시홀드는 0.2, 그러니까 20% 이상일 때만 결과를 가져오게 했고요. IOU 스레시홀드는 0.65를 설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640, 640으로 여기 입력과 똑같이 이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EF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입출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것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미지 한 장을 입력으로 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할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관련된 이미지를 좀 모아놓는 GitHub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운로드 받도록 이렇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욜로 독점 jpg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자, 더블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뭐 강아지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80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검출이 돼서 나오게 될 텐데, 최대 80개가 되겠죠. 각각의 클래스가 그 숫자로 나오지 이름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욜로에서는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코코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코코 데이터 세트에서는 80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80개의 클래스를 추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울트라리틱스에서 만들어 놓은 이 모델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서를 이렇게 해서 접근해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이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GitHub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YAML
YAML이라고 하는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네임즈라고 클래스 이름들이 0번은 펄슨, 1번은 바이시클 하는 식으로 총 80개의 이름들이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경로를 그대로 wget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coco.yaml이라고 하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 이 파일을 읽어다가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메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딩을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물이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다가 요 names라고 하는 항목들만 가져다가 클래스 labels라고 하는 변수에 담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것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 전체 몇 개인지도 보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그릴 때 그 박스의 색상을 똑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좀 그 뭐랄까요, 보기가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클래스마다 다른 색상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유 색상들을 미리 좀 준비하느라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레이블의 개수가 찰 때까지 세트를 이용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랜덤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랜드 인트죠. 그래서 50에서 200 사이, 그러니까 픽셀 값 0에서부터 255 써야 되는데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또 배경이랑 비슷해서 그 사각형을 그려도 잘 안 보이니까 극단적인 색상을 좀 배제를 해서 RGB 3개의 값을 차곡차곡 넣어서 80개가 될 때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컬러즈라고 하는 변수에 좀 담았습니다. 이대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클래스 이름들만 0번에는 펄슨, 1번엔 바이시클 하는 식으로 총 80개가 들어있고 컬러의 색상도 80개를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 추론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추론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코드는 이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 튜토리얼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이 도큐먼트 루트에서부터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주소는 하일로 AI의 디벨로퍼 존의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카테고리를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중에 고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저희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는 선택이 하나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서브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지금 저희는 하일로 RT, 런타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일로 RT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HTML 형태고 또 하나는 PDF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HTML을 통해서 일단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챗GPT와 같은 LLM 이용해서 AI 인공지능한테 코딩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자, 그때 요 HTML 파일은 그 챗GPT한테 줘봐야 참조를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챗GPT한테 던져주고 이걸 기반으로 대답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딩할 때 필요로 한 것들을 대부분 잘 서포트해서 제공을 해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결과를 선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노트북 LM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또는 챗GPT의 뭐 GPTs 이런 것들 이용을 하셔서 PDF 파일 던져주고 그 PDF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LLM 서비스 자체만 가지고는 이 하일로와 관련된 이 정보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AI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PDF 파일 다운받아서 그걸 던져주고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TML 파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하일로 RT 이제 런타임이죠. 오버뷰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오버뷰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에 보면은 왼쪽이 모델 빌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HEF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요걸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를 실행시킬 때 쓰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아까 사용했었던 CLI 통해서 HEF 파일을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파이썬 API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그 밖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제공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하부 구조는 우리가 C와 C++로 되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와 하일로 드라이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요 튜토리얼입니다. 예, 우리가 참조해야 될 문서는 요 튜토리얼하고 그 다음에 API 도큐먼트,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요 튜토리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튜토리얼로 들어오게 되면 C, C++ 요 언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금 저희 파이썬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요 파이썬 네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파이썬 중에 asynch의 single이라고 하는 되어져 있는 게 있고, asynch의 multiple,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싱글, 그냥 멀티플, 이렇게 총 4가지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asynch는 아시다시피 비동기를 위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비동기와 관련된 작업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자, 그거는 저는 여기선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동기적으로 다루는 요 두 가지 중에 멀티 말고 일단 싱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싱글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파이썬 인퍼런스 튜토리얼 싱글 모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코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여기 코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런타임의 파이썬 패키지 이름은 하일로 플랫폼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거기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클래스들과 함수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은 vDevice라고 하는 가상의 장치, 그러니까 실제 하드웨어를 추상화시킨 어떤 객체를 생성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F 파일을 경로 어딘가에다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경로를 HEF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HEF, 그러니까 이 모델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파일을 메모리에 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onfigure Network Group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아까 준비했었던 이 HEF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어떤 장치, 즉 PCI 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이 장치를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여기서 실제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에 올라갈 모델 파일, 이 두 가지를 넣어서 Configuration Params.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디바이스를 타겟이라는 이름을 가져왔는데, 그 target.configure를 통해서 이 HEF를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HEF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인터페이스 설계가 조금 깔끔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한 번씩만 넣어서 이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뭐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그룹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아마도 이 파일에 들어있는 모델을 실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형태의 메모리 구조로 가져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0번째, 지금은 모델이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싱글 모델을 계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0번째에 있는 걸 꺼내서 create params라고 하는 오브젝트도 생성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입출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put vstream params make라고 하는 걸 통해 이 네트워크 그룹을 각각 넣어주고, 입력으로 사용할 데이터의 포맷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CLI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여기서는 uint 8인 것을 확인했고요. 요 출력은 float 32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 아까 CLI를 통해서 얻었었던 정보는 이 HEF 파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get input stream info, 그 다음에 get output stream info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적으로 코딩을 통해서 얻으실 때는 이와 같은 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입력의 shape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메모리에 로드하고 입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 하게 하려면 입력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랜덤하게 어떤 데이터를 준비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코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with as 구문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 메모리에 로드했었던 오브젝트의 이 생명 주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with as 구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infer vstream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까 사전에 준비했었던 네트워크 그룹, 입력, 출력, 파라미터 이렇게 넣어줘서 infer pipeline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실제 인퍼런스 해주는 코드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 infer pipeline을 이용을 해서 infer라는 함수에다가 input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면은 입력이 되는 거죠. 이때 input 데이터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input 그 데이터 아까 요 위쪽에서 읽어왔었던 정보 있죠? 입력의 이름에다가 키밸류 쌍으로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로 넣어주는 형식을 띄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인퍼런스 하기 전에 먼저 네트워크 그룹의 activate라고 하는 이 함수를 먼저 호출해서 네트워크 파람즈 아까 위쪽에서 준비해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넣어서 with as 구문으로 구성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최종적인 인퍼런스 결과 값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아웃풋에 정의되어지는 이름으로 키밸류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꺼내시게 되면 실제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어요. 자, 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코드를 읽으실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스트림 인퍼런스라고 되어져서 이제 샌드와 리시브를 따로따로 하는 코드들도 이렇게 구성했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코드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금방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작성을 좀 했어요. 자, 우선은 하일러 플랫폼이라고 하는 통해서 임포트 구문을 했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서 사용할 이미지는 아까 욜로독.jpg, 그러니까 아까 요 이미지죠. 요걸 입력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픈시브의 imread라는 걸 통해서 bgr 형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 읽었으면 에러를 받겠고요. 그리고 이때 읽어드린 이미지의 높이하고 폭을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시브를 통해서 numpy 어레이로 이렇게 읽어드리게 되면 RGB가 아니라 BGR 채널 순서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RGB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력을 보면 640, 640 사이즈를 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 어디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아까 CLI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640, 640,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입력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resize 함수를 써서 원본 이미지를 640, 640으로 바꿨어요. 세 번째 인터폴레이션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값이 리니어예요. 그러니까 압축과 축소나 확대 같은 거를 할 때 이미지 픽셀 값이 탈락되거나 이렇게 할 때 보관법을 지정해 주는 부분인데 쓸데없이 괜히 했네요. 자, 어쨌든 이제 640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요걸 이제 아까 입력해서 uint 파일 형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as 타입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uint 파일로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as continuous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느냐면은 numpy array를 그 메모리 공간 안에서 실제 메모리가 연속된 공간 안에 있어야 하일로에 로드가 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그래도 에러가 안 날 때도 있는데 가끔씩 에러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continuous array라는 요 함수를 써서 실제 메모리 공간을 연속된 공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그냥 하셔도 되기는 돼요. 근데 중간에 에러 날 때가 가끔씩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의 쉐입은 640, 640, 3이겠죠? 근데 아까 보면 n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nhwc였으니까 n을 넣기 위해서 expand dims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있는 차원을 하나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1,640, 640, 3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준비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인퍼런스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파일은 어디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파일 경로를 HEF로 생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입출력 정보를 이 런타임에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name이나 shape이나 type 이런 거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한번 뿌려봤고요. 자, device.scan 이렇게 하면 스캔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치가 아이디가 뭐가 있는지 이걸 아실 수가 있고 vdevice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걸 이제 디바이스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configuration create from HEF라고 하는 걸 통해서 HEF 넣어주고 PCI 장치라고 하는 걸 형태로 파라미터를 만들어주고요. 디바이스 중 configure에 요 HEF 어디 갔죠? HEF 네, 요거죠. 네, 요거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config 파람 넣어주고 네트워크 그룹 0번째 create 파람에서 모든 내용 만들어주고요. 자, input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 정의해 주는데 네트워크하고 uint 8. 그 다음에 요거는 output 파라미터에 대한 건 float 32. 이렇게 해서 지정해 줍니다. 요 타입은 아까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코딩을 했는데 요거는 여기 요 타입에 해당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코딩하셔도 됩니다. 요걸 여기다 파라미터로 넘겨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실제 인퍼런스 해주는 부분이죠. 여기서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받았고요. 여기 이제 네트워크, 인파람, 아웃파람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문서에는 없는 새로운 게 하나 더 나왔는데 TF NMS 포맷이라고 하는 게 true 또는 false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 false를 지정했어요. 요거 true 해주게 되면은 출력을 80개의 쉐입을 다 맞춰주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true를 false를 해주게 되면은 있는 것들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코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액티베이트 시켜서 파이프에다가 인퍼런스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된 이미지는 입력의 네임, 그러니까 여기 요 네임이죠. 요거의 키밸류로 해서 입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리절트가 나오면 출력 이름으로 꺼내오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출력은 요 아웃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출력해 준 게 보면은 욜로 V6에 640640-3이고 포맷은 uint 8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CLI를 통해서 얻었었던 정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아웃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웃 잠깐 한번 여기서 살펴볼까요? 네, 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웃 자체가 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된 리스트 안에 다시 어레이가 들어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바운딩 박스는 5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없는 애들이 있죠. 0,5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없는 거는 해당하는 클래스에 정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웃 자체에 여기 어레이가 몇 개인가 이렇게 한번 세보면은 len 가로 열고 아웃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하나는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자, 그러니까 결국엔 아웃에 0번째를 꺼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거기는 꺼내면 다시 8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게 총 80개. 아까 80개의 클래스죠. 그래서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애들이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그 클래스는 디텍션이 안 됐다라는 뜻이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값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값들이 들어있죠. 이런 애들은 해당 클래스의 물체가 디텍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길이가 어떤 거는 1개 내지는 2~3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 numpy 어레이처럼 쉐입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질 수가 없고 그냥 리스트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그러면 길이가 없는 애들은 스킵하고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꺼내다가 시각화를 시켜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각화하는 코드도 작성을 했는데 어차피 0번째에 있는 거 꺼내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NMS 되어져 있는 결과값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한번 찍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고 몇 개가 들어있는가 이렇게 찍어보면 아까 80개였죠. 자, 그거를 그러면 원본 이미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사용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하나 복제본을 떠 넣고요. 그 길이가 80개인 애의 데이터를 하나씩 순회를 돌면서 거기에 길이가 0이면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걔는 무시해서 넘어가고 있는 경우만 이 5개의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값을 5개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값의 순서는 욜로 논문에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x, y의 좌상단 꼭지점이 되겠죠. 우하단 꼭지점 그리고 스코어 이렇게 나옵니다. 스코어는 해당 클래스일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값들을 한번 출력해 봤고요. 그때마다 각 순번에 해당하는 에뉴머레이터 썼으니까 순번이죠. 각 순번에 해당하는 걸 클래스 아이디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요 순번에 해당하는 그 아까 준비해 놓은 이 클래스 레이블즈에 가보게 되면 해당하는 이름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좌표 값들 4개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통해서 물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얘는 입력 이미지에, 즉 640 곱하기 640이겠죠? 요 이미지에, 실제 사이즈에 그 정규화되어져 있는 상태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로트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0.6이다. 또는 뭐 0.8이다 이런 식으로 좌표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640이라고 하는 크기를 1로 보고 1이라고 보고 그 중에 0.6 즉 60% 위치에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640을 곱해주면 돼요. 이 좌표값에다가. 그래서 전부 다 W는 그러니까 X는 W랑 곱하고 Y는 H랑 곱해서 정수로 바꿔주는 것을 새로운 좌표값으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CV의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준비된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렉탱글에는 좌상단 꼭지점 2개, 우하단 꼭지점 2개를 순차적으로 넣어주면 되고 끝으로 색상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색상 값을 아까 랜덤하게 미리 정리를 해 놓았죠. 마지막 숫자 2는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두께입니다. 선의 두께. 그리고 그 같은 위치에다가 글자를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글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클래스 이름에 클래스 아이디 번째, 즉 클래스 이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 스코어를 퍼센트 기호를 이용을 해서 0.2까지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좌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좌표는 가로 좌표는 이 x1 즉 이 사각형이 위치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위치가 되겠죠. 가로 좌표는 이렇게 했고 y 좌표는 y 좌표보다 살짝 위에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면 보기 싫으니까 그 위쪽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좌표 값을 일정하게 좀 줄였습니다. 요건 폰트 종류 등등등입니다. 요 색상 값이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토탈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크리먼트 시키고 있는데 요거는 몇 개의 물체를 탐지했는가 요거를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누적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왔고 거기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플로립에 imshow라는 함수를 써서 그림 그려진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클래스 1번, 7번, 16번이 하나씩 디텍션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좌표 값이 되겠고요. 마지막 요 한 가지는 그 컨피던스 스코어 그러니까 이 클래스 1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강아지가 하나 검출이 됐고요. 92.76%, 그 다음에 바이시클 92%, 그 다음 트럭 색상이 공교롭게도 좀 비슷하게 선택이 돼 버리는 바람에 그 시각화가 조금 아쉬운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영상을 가져다가 이 하나의 정지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을 가져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동영상은 제가 여기서 또 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 업로드된 게 있어서 그걸 다운로드 받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pixel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자동차도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올라온 게 짧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네,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가져다가 한번 그 처리해 보도록 할 건데 자, street.mp4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그걸 이제 미리 보기 할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좀 미리 작성을 해놨거든요.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전거 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입력으로 주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입력으로 주고 이제 결과를 뿌리게 하면 결과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지금 우리가 원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을
지금 캡처 디바이스로 되어져 있는 여기다 출력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디스플레이는 제로라고 하는 요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서 출력은 원래 있었던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만 잠깐 보자면은 일단 동영상을 입력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시브의 비디오 캡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treet.mp4를 캡처 객체로 생성을 했고요. 요 캡처 객체로부터 FPS, 즉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이 주사돼야 되는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FPS를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거의 비슷하고 최종적으로 인퍼런스 해줄 때 사용해주는 이 코드 그 부분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한 프레임씩 읽어야 되기 때문에 while 문을 반복문으로 돌리면서 그 하나의 프레임을 가져오게 이렇게 했고요. 그 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아까와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프레임을 넣어서 그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FPS만큼 대기했다가 다음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중간에 빠져나오게 하려면은 이 Q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하게 했는데 지금 뭐 저는 끝까지 다 보는 걸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은 캡처 디바이스에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요게 화면이 가려지네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라즈베리파이 커넥트를 좀 써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키보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자, 그럼 라즈베리파이 커넥트를 좀 연결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라즈베리파이 커넥트까지 좀 연결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프레임이 끝났으니까 자, 요게 화면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어 갖고 잘 안 보여서 네, 이렇게 보면 사람도 인식하고요. 그럼 트래픽 시그널이라고 해서 여기 이 부분은 신호등도 잘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럭이나 버스, 펄슨 잘 인식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보기로 하고요. 요거 이제 그만 보시려면은 라즈파이 커넥트에서는 여기 Q 버튼, 그러니까 여기 그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Q 버튼 누르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또 가져와 볼 필요 있을 텐데 전체적인 코드는 다 비슷하고요. 이제 뭐만 달라지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비디오 캡처 장치에다가 동영상 파일을 이렇게 전달했었던 거 대신에 이렇게 G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알파이 캠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해 왔을 수 있었는데 이 코딩을 통해서 접근하실 때는 이 오픈시브의 비디오 캡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져오실 때는 리눅스의 표준으로 사용하는 V4L2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데 이 라즈베리파이 전용 카메라는 그걸 지원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streamer라고 하는 이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요 문자열들에 대한 설명은 지금 그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는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뭐 어쨌든 LIB 카메라 SRC 요게 이제 입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요 느낌표는 다음으로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40, 480 형태로 입력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BGR 형태로 바꿔서 이 맨 끝에 있는 프로그램한테, 즉 여기 있는 요 비디오 캡처 장치한테 넘겨주라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그러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랑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라즈베리 파이에다 이렇게 카메라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 전용 카메라죠. 지금 저를 좀 가리키게 이렇게 해놨고, 화면이 지금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이것도 좀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큐 버튼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추가적으로 카메라 하나를 더 연결해 놨는데, 물론 라즈베리 파이에도 이와 같이 이제 USB 카메라를 쓰실 수 있습니다. USB 카메라는 당연히 요 USB 장치에다가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USB에 연결되어져 있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v4l2-ctl의 -list devices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여기 파이 SPB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그 카메라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UVC 카메라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항목에 보시면은 DV 비디오 8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 USB 카메라라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장치가 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거, 비디오 8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요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드는 여기서 비디오 캡처의 숫자를 8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8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네, 요거는 지금 USB 카메라로부터 입력이 된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뭐 계속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코드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 이것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숫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4l2 CTL의 list devices 이 명령어를 통해서 USB 연결된 카메라의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HEF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가, 내가 뭐 예를 들면 파이토치를 이용을 한다, 내가 텐서플로우를 이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HEF 파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